1959년 7월 서울지방법원 재판정. 한 여인이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을 피고석에 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간통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춤바람난 아내의 불륜을 처벌해달라며 법에 호소해온 남편. 그러나 피고석에 앉은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며 그동안 남편의 외도와 방탕한 생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긴다면 아내는 간통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담당 변호사뿐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변호사 이태영이었습니다. 안여인 간통 사건. 1959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부흥부,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기획원 차관까지 지냈던 오영재 씨와 부인 안순애 씨 사이에 벌어진 법정 싸움입니다.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부인 안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오 씨가 부인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이죠. 네로라 하는 권력층 부부 사이에 벌어진 간통 사건. 그때 언론에서는 불륜이네 춤바람이네 하면서 원색적인 언어로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여인의 변호인은 무죄 이외에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죄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악습이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인습, 더 나아가서 남성 중심의 법 체계에 도전장을 내민 변호사.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이었습니다. 변호사 이태영은 첫 공판에서부터 위기를 맞습니다. 안여인과 함께 고소당한 춤선생 전모 씨가 5년 전 안여인을 만나 간통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재판정이 일제히 술렁거렸고 다음 날 신문들은 이 사건을 안여인 간통 사건이라 이름 붙이고 크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호를 맡은 이태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전 씨의 증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나섭니다. 끝까지 안여인의 무죄를 주장한 이태영. 안여인의 무죄는 이 부부의 지난 30년 결혼 생활이 증명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태영이 처음 안여인을 만난 건 59년 초. 안여인은 이태영이 같은 여성이니 자신의 억울함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한 안여인은 앉자마자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남편이 지금 이혼을 요구하는 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아내가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으며 자신을 괴롭혀왔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면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태영이 무료로 변호에 나서 그때 소송은 사유불충분으로 기각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 이번엔 아내를 간통죄로 고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30년 전에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처녀였던 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오 씨는 고위 공무원으로 출세하면서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인에게서 얻은 딸을 안 여인의 허락도 없이 호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 여인의 억울한 사연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안 여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은 다른 여인과 버젓이 간통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정절을 지켜온 자신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일단 그 남편 자체가 정부의 요직에 있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아니요. 지도자인데 그렇게 자기 부인을 쓰르면 정정당당하게 이혼할 거지. 그렇게 말이야. 추한 그런 모함에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식한 사람의 세계라면 또 모르지만 한 나라의 장관과장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야속하고 우리들이 아주 경악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싶다고. 이후 안 여인 사건 공판정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 여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 회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자마자 앞다퉈 뛰어들어 법정 현관의 유리창이 깨지는가 하면 법정 안에선 남편 오 씨를 비난하는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공판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몰려드는 여성들을 정리하느라 기마 경찰까지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여자들이 그보다 더 끔찍한 억울함을 당해도 어디가 호소하는 건 몰라요. 또 법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호사를 찾아가자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남한테 그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행해도 자기 상처를 감추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라고.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노출돼가지고 여자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별로나 얼마나 신나요. 그 아주 정말 깃발 들릴 일이죠. 이 사건에 또 다른 관심이 쏟아진 것은 한국 최초의 여변호사 이태영이 변론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최초의 서울 법대생이자 변호사였던 이태영. 53년 이태영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은 그때 버스나 전차에 붙는 주간 화보에 실릴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 변호사가 남편의 출세를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여인들이라며 안 여인을 변호할 때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서러운 이 땅의 여인들은 뜨겁게 박수를 보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달 동안 10번 넘게 공판을 치룬 안 여인 사건. 이 사건은 안 여인 한 사람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성들은 첩을 두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3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 한국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 여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다는 전모 씨의 증언을 뒤엎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확신을 해도 어떻게 증거를 대하느냐. 이건 뭐 없이 고통을 하고 있을 때 예기치도 않았던 어떤 참 구원의 손이 뻗쳐왔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어떤 남자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자기네들이 이 사건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떤 서울 근교에 이제 산에 가서 3, 4명이 이제 같이 이제 사건을 꾸미고 그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말도 다 해보고 녹음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꾸민 사건이다. 59년 7월 19일 드디어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태영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남편 오 씨가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열흘 후 안여인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감격에 예? 환희의 저 고성들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걸 보면 참 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통한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은 제가 이제 50여 년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간에 그와 유사한 사건 비교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공판에 10명이 넘는 증인이 등장한 이 한편의 법정 드라마는 이태영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오 씨가 다른 여자와 간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여인이 30년 세월 동안 그저 참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민법 813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쪽의 정절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을 법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법이 안여인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불평등에 우는 여성은 당연히 안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영은 1953년 변호사가 되면서 이미 수많은 안여인을 만나왔습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이태영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이태영의 집은 새벽부터 남편의 외도와 방탕한 생활 때문에 억울하고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로 넘쳐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의 탄생은 인내와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습 속에서 평생 숨죽여온 이 땅 1,500만 여성의 한과 서름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기폭제였던 것입니다. 상담소라는 건 뭔지 알았나요? 그걸 생각도 못했던 건데 변호사를 개업하니까 세상에 필요가 나를 만들었어요. 당장 문을 여니까 줄로 섰는데요. 우는 여성만 줄을 들어서는데 돈 가지고 오고 변호사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줘야 되고 우리 집에다 사무실 간판을 열었는데 안방, 건너방, 마루방 우는 여자만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점심 먹여야 되고 저녁 먹여야 되고 같이 전사뼈 줘야 되고 이런 불쌍한 여성만 그냥 계속 오니까 내가 그때 아찔해 오더라고. 56년 이태영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평로에 여성 법률 상담소를 마련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상담소를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사연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태영. 그러나 이 여성들을 위해 상담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법률 지식이 없어서 때를 놓쳤거나 안다 한들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여성의 지위를 한없이 낮춰놓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민법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당시 구민법은 아내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남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처의 무능력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또 아내의 재산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것이 된다고 했으며 안여인의 경우처럼 남편이 간통을 해도 아내는 고소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를 달아보면요. 어떻게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까 싶어요. 근데 살아요. 참고요. 아니, 나는 뭐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고도 살아. 그리고 이거 봐. 자기가 술 먹고 뒤집이 패고 그리고 애미네가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 벌어 들여는데 저녁에 5시 들어오는데 6시만 들어오면 들어오자 이년아 어느 놈 또 먹고 들어왔나가 뒤집이 패고 그리고 또 그 부인이 좀 대담 한 말에 뭐 그 연탕 있잖아 그거 해놓고 죽인다 하고 아이고 얘기도 말아 별게 다 있어.
그러나 이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곧 자식도 재산도 모두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나앉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태영은 상담으론 이들의 눈물을 잠시 닦아주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눈물을 멈추게 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다음 이태영은 53년에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엽니다. 그렇지만 이태영이 정작 수임료를 받고 활동한 사건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 시절부터 받은 상담 기록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두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와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몇 년 전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호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호주가 되어 제 생모를 모시겠다고 나서니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 기록 안에는 여성들의 한 맺힌 눈물과 고통이 스며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법을 너무 몰라서 흘려야 했던 눈물이었고, 또 그중 상당수는 이 땅의 법 자체가 여성들에게 너무 불평등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태영은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근본적으로 이 땅의 절반 1,500만 여성을 모두 변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 자체를 고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48년 9월 법전 편찬위원회에서 민법의 초안을 잡은 것은 장경근 씨. 그는 구민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쟁이 나면서 장경근 씨의 초안은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민법 초안을 작성한 것은 김병로 씨였습니다. 법전 편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신민법 초안을 만듭니다. 구민법은 조선시대 관습법과 일본 민법을 적당히 섞은 것이었습니다. 김병로 씨의 초안은 이 구민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경근 씨가 만든 건 조금 괜찮았어요. 그분이 이제 동경대학 나오셔서 법학, 근대 법학을 이제 교육 받으신 분이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김병로 씨 그 당시 대법원장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그 정부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근대적인 그런 입법이 됐어요. 다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든가, 또 동성동본불혼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든가. 장경근 씨는 동성불혼 제도는 없애자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다라든가 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9년 4개월간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틀을 다졌던 김병로 대법원장.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승만 정권과 깐깐하게 대립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강오륜과 일부 종사는 중국에서는 없어졌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자랑거리라 생각했으니 그가 작성한 신민법 초안은 봉건적인 잔재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병로 씨가 민법 초안을 작성한 52년은 바로 이태영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 해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사법관 시보로 실무 실습을 하던 이태영은 신민법 초안에도 구민법의 잘못된 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바로 이태영은 민법 초안에 담겨 있는 남녀 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이태영은 무엇보다 민법의 뿌리인 호주제가 우리 전통에는 없는 일제의 잔재이며 일본에서조차 46년에 폐지한 봉건적인 제도임을 강조합니다. 호주 제도가 사실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제도라고 해서 입법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도도 아니고 일제가 36년간 우리나라 통치하면서 그게 도입된 거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은 패전 후에 이제 마야다 사령부 하에서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면적으로 이제 배치되는 더군다나 일제 잔재를 거기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 신민법 초안에 있는 각종 남녀 차별 조항은 헌법 정신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5조에서 밝힌 개인의 자유는 아내에겐 적용되지 않았고 친권과 재산권에 있어서도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0조에선 혼인의 남녀 평등을 명시했지만 민법에서는 결혼한 여성에게 평등이란 없었습니다. 이태영은 서울대 시절 스승이었던 정광현 교수의 지도 아래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자 제도에서 여자는 제외되며 재산 상속은 아들들이 우선하는 모순을 열거하면서 새로운 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호주제가 이 수많은 모순의 뿌리임을 지적합니다. 진정서를 가지고 대법원 김병로 원장을 찾아간 날, 그러나 김 원장은 오히려 이태영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민법의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다. 1,500만 여성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혼자 불평이냐 이러면서 이태영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각부 장관들을 만나서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의 초안은 곧 기나긴 세월 이 땅 수많은 여성들의 피눈물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병로 원장이 다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한 여성들도 일어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첩둔 남편이 나라를 망친다는 표를 내걸고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YWCA가 중심이 된 이 축적 반대 시위에서 여성들은 첩을 둔 공무원은 해직시키라고 주장합니다. 57년 이태영은 국회의원과 지도층을 설득해 민법 중에서 친족 상속편에 대한 수정안 이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민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남녀 차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민법은 남성 우월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김병로 원장의 초안 거의 그대로 통과 시행됩니다. 1958년에 공포되고 60년에 시행된 신민법은 처의 무능력 제도 폐지, 재산의 부부 별산제 도입, 간통에서 쌍벌죄 적용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개선됐을 뿐이었습니다. 신민법이 시행됐지만 상담소는 여전히 법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친권도 자산권도 없는 상황에선 간통에 있어서의 쌍벌죄 규정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천경찰서 순경이야. 아 둘 가지고 바람났어. 근데 도저히 이 남자가 안 살려고 들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이경서이지 합의위원식에서 이자를 저 아들이 자기가 맞고 남자가 맞고 그리고 이제 이자를 얼마 받게 했어. 그래서 이혼시켰어. 근데 이혼을 우리가 을지로 상담 을지로에서 할 적이에요. 근데 이제 둘 와서 그 남편이 가족하고 여자는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날에 이태영생 하나가 서에서 같이 울었어. 근데 그 여자는 이혼하고 갈 데 없어요. 우리가 취급한 사건이 27개나 돼요. 제일 많죠? 네. 제실했나? 부족하지만 그나마 주어진 법적 권리라도 여성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태영은 무료 법률 상담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신민법이 시행 발효되면서 이태영은 민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담소를 찾아오는 수많은 여성들의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생각보다 법이 앞장서 있어서 끌어가야 사회가 발전을 하고 사회 현실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이념을 끌어갈 텐데 오히려 의식은 교육 수준으로 높아지고 이제 전쟁 이후에 사회도 바뀌고 그래서 많이 남녀 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 인간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저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 500년 전으로 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태영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을 때리는 몽둥이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를 빨리 치우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법적 지위를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에 매달립니다. 좀 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이태영은 먼저 여성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73년 6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YWCA,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여성단체들이 연대한 범여성가족법 개정 촉진회가 결성됩니다. 이것은 여성계가 한 목소리로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는 첫 공식 단체였습니다. 가족개혁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일. 전국 그런데 곳곳에 마침 큰 보건소와 국가적 문제로 가족개혁 시범 부각된 진료소를 산하 제한 설치해서 정책의 친절한 필요성이 자문과 정부가 무료로 가족법 PMC를 개정을 실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보람된 받아들이게 일이 하는 많았습니다. 계기로 작용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흔히들 지 먹을 것은 지가 타고 나온다는 그릇된 관념 때문에 아이를 여성계에서 너무 많이 낳아서 인구 증가를 가난을 부채질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요인은 아마 사람들이 선호 많습니다. 사상이고 그것은 호주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산하 제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가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딸이건 주장했는데 아들이건 이 알맞게 주장이 낳아서 정부를 솔깃하게 성실하게 만든 기르는 것입니다. 일이야말로 내일을 내다보는 현명한 부모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자 이태영을 비롯한 법조인 5명은 73년 9월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합숙하면서 새로운 가족법 개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죠. 그때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때 좀 거기서 자면서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때 가족법 개정안이죠. 근데 그때 개정안의 내용이 호주 제도도 없애고 동성불혼 제도도 없애고 또 재산분할 총권 제도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혼했을 때 친권도 이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또 상속도 이제 남성과 여성의 상속분의 차이가 심했거든요. 그런 것도 자 시정하고 뭐 동등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그 비교적 현대적인 그런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죠.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동성동본 통혼 금지 제도와 호주 제도 폐지를 담은 혁신적인 개정안은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남성계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됩니다.
이태영의 집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스런 욕설을 담은 편지가 배달되고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반대가 빗발치자 유권자의 표를 생각하는 정치권이 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성 국회의원조차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가족법 개정안은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유지하는 절름발이 법안으로 크게 후퇴하고 맙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 권한입니다. 당신네가 뭔데 민간단체가 법안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여성 국회의원. 이태영 선생님 기가 막히죠. 펄펄 뛰셨어. 어떤 분은 서명했다가 취소하고요. 당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당론 때문에. 개인 여성 국회의원 개인이 하고 싶어도 당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77년 개정민법. 그나마 이때 비로소 결혼 후 부부가 모은 재산은 공동의 것이라는 개념이 확립됐고 어머니와 아들의 상속 지분이 동등해졌으며 어머니의 친권도 비로소 인정됐습니다. 또한 딸도 차남 이하의 아들과 동등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쪽짜리 개정안을 이태영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976년 이태영은 다시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을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공간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여성 백인회관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돌 한 장 값이 그때 당시 20원이었었어요. 20원도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 벽돌 10장, 100장 이랬는데 이렇게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준 벽돌을 아무거나 공장에서 덜렁 실어 올 수 없다. 내가 가서 색깔도 봐야 되고 기포가 생긴다면서요. 이거 구울 때. 그것도 보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성을 위해서 돈 낸 그 사람들의 정성을 당신이 배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가서 한 장 한 장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화복 벽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디 경기도 어디 있던데 이걸 다 뒤집어 쓰시고 불가마 앞에 가서요. 장갑 끼고 주워내시는 거예요. 색깔 나쁜 거 버리고 찌그러진 거 버리고 그걸 여기를 실어 온 거예요. 매일 가시죠, 매일. 1977년 이태영이 이 땅 여성들의 작은 힘을 모아 만든 붉은 벽돌집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인회관은 그 후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금자리이자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가족법 개정, 그 완전한 성공을 위해 다시 가시밭길을 가야 할 이태영과 여성계의 작은 오아시스로 자리 잡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고 각계각층을 만나서 직접 법 개정을 호소하다 보니까 이태영은 자연히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반 이상을 새벽에 들어오는 이태영에게 남편은 그러나 고마우이 이렇게 반겼다고 합니다. 무엇이 고맙냐 이렇게 되물으면 혹시 사고라도 났을까 걱정했는데 무사하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바로 정일영 박사입니다. 야당 정치가로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살다간 정일영. 가족법 개정과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태영. 1930년대 인연을 맺은 다음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험한 근현대사를 함께 헤쳐온 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참된 평등 부부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1914년) 평안북도 북진에서 태어난 이태영은 32년 이화여자 전문학교 가사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이태영은 한 손엔 가사책을, 한 손엔 법전을 들고 다니며 법조인이 될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화여전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이태영은 1936년 미국 유학을 다녀온 감리교 목사 정일영을 만나 그의 12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내선 일체를 내세우면서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했던 일제 말기,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던 정일영은 일제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걸핏하면 경찰서에 끌려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절 이태영은 남편을 대신해서 여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월급은 60원인데 남편의 약값만 한 달에 45원이 필요했습니다. 이태영은 누비 이불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장에서 옷감과 솜을 떼어와 직접 누비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흰 비단에 여러 색으로 물감을 들인 다음 하나하나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하고 가지런히 솜을 넣어 꿰매 만들어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불을 팔러 나가는 것도 이태영의 몫이었습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또다시 염색을 하고 풀을 먹이고 천을 잘라 이불을 만드는 일이 거듭됐습니다. 일제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붙이를 모두 걷어가는 바람에 무딜대로 무디어진 가위를 붙잡고 천과 씨름하다 보면 손가락에 피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 색깔이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하는데 거의 검은색, 초콜릿색 나시더라고요. 옛날엔 고무장갑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염색을 하려니까 색깔마다 이제 손을 넣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가위가 귀했든지 그때 그냥 가위가 너무 안 들어갔고요. 그때 그 가위질을 하셔야 되니까 누비한 거를 손이 많이 다 상하셨어요. 손이 다 휘셨어요. 가위가 없어서요. 좋은 가위 다 빼들어가고 총칼 맨다고 좋은 다악한 거 나쁜 가위를 100을 줘서요. 그거를 그냥 썰려면요 피가 떨어져요.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 저런 실크나요 부드러운 거는요 가위가 안 듭니다. 하룻밤에 명주 100피를 아휴 그걸 다 빨아서 풀을 해서 염색을 해서 그리고 다짐이 발 다짐이 손 다짐이 그다음에 다듬이질 그다음에 홍두깨질 그다음에 다림질 그래가서 썰려면 피가 뚝뚝 떨어져서 가위질하다가 저절로 너무 아파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자꾸 뼈는 이렇게 휘고 가니까 마지막 혼자서 그냥 가슴이 아파서 아 가위 좋은 가위 가져보면 좋겠다. 1945년 결혼 9년 만에 드디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정일영은 곧바로 서울의 미 군정청 통역관으로 임용됩니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정일영은 그때 평안북도 북진에 가 있던 이태영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46년 이미 33살의 세 아이의 엄마였던 이태영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여자 같지는 않은데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여태 법과대학을 다니려고 저렇게 입학을 하셨노 말이지.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법률이라는 게 보통 다 이제 딱딱하고 아주 몸이 검저하다 그래서 남자들도 참 아주 참 재미없다고 하는 판인데 여자가 어떻게 해서 또 그냥 법률을 하겠다고 저분이 들어왔는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듬해인 47년 막내 미숙이 태어나자 이태영은 쉬는 시간에 아기를 데려오게 해서 젖을 먹여가며 법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이 넷을 둔 30대 중반의 주부로서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했던 이태영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법대를 무사히 마칩니다. 50년 대학을 졸업한 이태영은 전쟁으로 피난 간 부산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남편 정일영은 이때도 외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6.25 피난 갈 때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한창 고등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산 피난 시절에 조그만 집에서 그것도 살았는데 저 어머님은 또 나가셔서 부산 동네에 방 하나 얻어갖고 고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국민학교 1, 2, 3학년 때인데 엄마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2주 만에 한 번씩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중학교 다니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국민학교 고학년 이렇게 셋을 아버지가 기차 태워서 또는 기동차 태워서 또 어떤 데는 자동차로 해서 엄마 한번 보러 가는 게 큰 낙이었습니다. 이태영은 52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녀의 나이 38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동기들은 모두 원하는 자리에 임용됐지만 판사를 지원한 이태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관 임용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뚜렷하게 그 양반은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정치인의 부인을 판사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승만 박사 이제 그 아래 강요들 사이에서 왈가왈부가 많이 있었던 분야인데 결국은 안 된다. 응? 그래서 판사 발령이 안 났죠. 남편 정일영이 야당 의원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고 지조 높은 야당 정치인으로 살다간 정일영. 그리고 가족법 개정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태영.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 부부가 함께 걸어간 민주화 투쟁의 길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일영이 김대중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엔 난데없이 집에 불이 나서 모두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을 찾아 집 주위를 샅샅이 수색한 경찰은 범인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였다는 웃지 못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화재의 후유증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정일영의 대선 관련 자료는 물론 가족법 개정을 위해서 50년대부터 모아온 이태영의 수많은 자료와 기록들이 대부분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76년 이태영 부부는 김대중, 함석헌 등 20명의 민주인사들과 함께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합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김대중, 문익환, 한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일영, 한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지금 조치라는 것을 해제하고 유신이라는 것도 해제를 해라. 그리고 얼른 뭐 풀고 그래야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꼭 묶으면은 이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간곡은 호소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노발 대발해가지고 이놈들이 나서서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래가지고 갔다가 그걸 소위 명동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그걸 3.1 긴급 구국선 사건이라고 우도는 그렇게 명명을 했지만은 갖다 가둔 거예요. 서울 중구에서 8선 의원을 지내온 정일영. 그러나 정일영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언도받고 국회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을 남긴 채 77년 3월 정일영은 국회에서 제명됩니다. 이태영 역시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5년 후 이태영에겐 더욱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82년 4월 그 누구보다 든든한 동지였고 친구였던 남편 정일영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슬피 우는 걸 보고 이태영 여사도 여자구나. 별거 아니구나. 뭐 다른 여자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태영 여사가 남편으로만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일영 박사는 나에게는 스승이고 남편이고 그다음에 이 동지고 그리고 좋은 반려자였다. 자신의 옷바라지를 하느라 무딘 가위질에 손가락이 휘어버린 아내가 평생 가슴 아파 출장길마다 가위를 사왔던 사람. 그렇게 수백 개의 가위들을 남긴 채 정일영은 결혼 46년 만에 이태영을 떠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에 이 수많은 가위들과 함께 이런 메모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침이면 책상 위에 이런 메모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정일영이 연설하는 날 또는 이태영이 강연하는 날 서로 오늘 당신이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이렇게 적어 올려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남편이자 스승이었고 누구보다 든든한 동지였던 정일영. 그가 떠난 자리는 크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영에겐 그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1980년대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과 호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법과의 싸움이 이제 겨우 물꼬를 트고 있었고 남편의 몫까지 담당해야 할 민주화 투쟁의 험난한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 이미 73시간 이태영은 변호사로서 권양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권양 사건, 그것은 서울대 교학생 권인숙이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되면서 시작됩니다. 위장 취업으로 끌려 들어온 권인숙은 취조 과정에서 5.3 인천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는 협박을 받았고 취조실에 끌려가 수사관 문기동 씨로부터 성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86년 5월 3일 신민당이 주최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집회가 격해지자 오공 정권은 집회 참가자들을 용공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때 마침 부천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권인숙을 공문서 위조죄로 잡아들여 시위자를 대라며 취조하면서 성고문을 한 사건이 바로 권인숙 사건이었습니다. 이태영은 권양 사건은 이 나라 사법부의 양식과 독립성이 심판대에 오른 상징적인 사건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6년 11월 인권 변호사 조영래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에 참가해 결심 공판에서 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관님, 오늘 권양에 대한 논고가 양심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까? 마치 오늘이 대한민국의 종말인 것처럼 이 정권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출발하시렵니까?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며 검사님은 대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1년) 뒤 문기동 씨에겐 5년형이 선고됐지만 이태영에게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이 땅의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빌딩 숲이 만들어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갔지만 80년대에도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영은 84년 가족법 개정 촉진대회를 기점으로 3차 가족법 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동성동본 금혼제와 호주제의 폐지는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지였습니다. 전국 5개 도시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4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유림도 80년대 이후 동성동본 금혼법과 호주제를 수호하자며 권기대회로 맞섰습니다.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유림 역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9년 12월 3차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때 드디어 맏아들이 자동적으로 호주가 될 수 없게 되고 친족의 범위가 부부 모두 사촌까지로 좁혀집니다. 또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신설되어 여성들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개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았습니다. 95년엔 차라리 저승에서라도 맺어지고 싶다며 동성동본 연인이 같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97년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제 조항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53년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로서 45년 동안 불평등한 가족법과의 싸움에 평생을 바친 이태영. 그는 97년 마침내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되는 것까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의 어머니이자 한국 여성의 진정한 희망이었던 이태영은 1998년 85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를 통해서 법의 소민화운동, 법의 생활화운동, 그리고 법률 구조를 해서 약자에게 나눔의 역사, 우리는 지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응원해주고 근심 걱정을 해주고 안아주고 그를 뒷받침해주고 나눔의 철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그런 사업을 만나서 시작을 했는지 이건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달프긴 해도 내가 잘 되겠다. 내 인생을 바치기엔 너무너무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없이 생각해요. 이 땅에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평생을 싸웠던 이태영.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호주제의 완전 폐지를 위해 싸우는 수많은 여성들의 맥박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된 1953년, 이태영은 그 누구보다 쉽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손에 거머쥐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태영은 기꺼이 그 특권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이 땅의 1500만 여성들의 한 맺힌 사연을 일일이 들어주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무료 법률 상담소. 이 일에 이태영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올곧게 그 길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30살이 넘은 나이에 시작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익힌 법정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약자의 편에 서라는 법정신을 실천한 이태영. 그녀가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이 70만 건이 넘는 상담 기록은 바로 이 땅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바로 이태영 그녀만이 시작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여성 후배 법조인들이 그녀를 따라 살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돼주고 있는 것입니다.